새로운 세상이 옵니다. 인간이 하던 많은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세상. 이런 변화를 이끄는 힘, 어디서 왔을까요? 바로 우리가 만든 데이터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데이터가 제각각의 모양으로 빠르게 움직이며 인공지능을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린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빅데이터로 미래를 잇는 시간. 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엑소쌤입니다. 태어나면서 삶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좋든 싫든 하게 되는 것, 바로 소비죠. 배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은 중요하니까요. 빅데이터 터치, 미래를 보다. 이 시간에는 빅데이터로 인해 변화하는 소비와 교육 분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와 소비자의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실 서울대학교 남영훈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남영훈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소비자의 미시적 의사결정부터 이것들이 시장에서 집합적으로 소비 현상으로 나타나는 부분까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소비자에 의한, 그리고 소비자를 위한 빅데이터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링컨 대통령님의 연설을 오마주해서 이 소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만큼 소비자가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빅데이터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빅데이터의 대다수가 소비자에 의해서 생성되고 있는 빅데이터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동안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보시면 스마트폰으로 메일을 보신다거나 뉴스를 보는 것들, 그리고 나아가서 쇼핑을 하는 그런 하나하나의 행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아마 예전과 다르게 굉장히 많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시장에서 소비자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와 정부의 접점 사이가 모두 디지털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디지털화가 됨으로써 소비자들의 그런 활동 하나하나가 디지털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가령 예전에는 저희가 어떤 뉴스 기사를 읽기 위해서 가판대에서 신문을 직접 구입했잖아요. 최근에는 그런 사례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 포털에서 직접 뉴스를 검색하시고 그것들을 읽는 그런 부분들이 더 많을 것 같고요. 또 정부 기관에서도 워낙 요즘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께서 그런 주민등록 등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발급하러 가셨을 때는 동사무소에 직접 방문을 하셨을 텐데 최근에 그런 분들은 거의 없으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PC나 모바일을 통해서 그런 직접 발급을 받는 사례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활동들 하나하나가 디지털을 통해서 기록이 되고 또 여러분에 대한 데이터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신 게 결국 이 소비자가 만드는 빅데이터들이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정보로서 우리가 활용될 수 있다라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는 소비자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여러분들이 좀 전에 예시를 들었던 것처럼 검색 포털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많은 경우 그런 온라인 서비스는 여러분들의 그런 인적 정보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름이라든지 사는 곳 이런 간단한 정보부터 또 여러분들이 그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하나의 행동 정보로 기록이 됩니다. 최근에 젊은 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SNS 서비스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어떤 행동을 하루 동안 했는지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포스트로 업로드를 하시는데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 대한 행동 정보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대상에 대한 태도 정보, 인식 정보 이런 것들로 다 기록이 되어서 빅데이터로 형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또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맞춤형 광고를 주기도 하고 그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무언가의 서비스를 좀 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들은 원래 빅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그 빅데이터가 가장 먼저 활용된 부분은 공급망 관리라고 하는 SCM 부분입니다. 네. 공급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수요 예측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팔 수 있을지 수요 예측이 잘 되어야지 후속적인 밸류 체인까지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소비자 빅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고객 데이터의 일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업과 고객이 만나는 그런 접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고객 빅데이터다 이렇게 이제 통칭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네. 대표적인 사례가 아무래도 고객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VOC 데이터일 것 같습니다. VOC 데이터는 주로 고객들이 어떤 그 회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겪게 되는 그런 불편한 점, 어려운 점에 대해서 이렇게 VOC로 기업에 다시 이렇게 전하는 그런 피드백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약간 부정적인 VOC가 들어왔을 때는 네. 처음으로는 그 자사의 제품과 서비스를 개선하는데 그 VOC가 일차적으로 활용이 되기도 하고요. 네. 그 VOC를 빅데이터로 이렇게 분석을 하다 보면 새로운 제품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이 신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기획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하나의 소스로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그리고 다양한 차원에서 기업에서는 이걸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 빅데이터가 아니라 고객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아무래도 기업이 직접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는 기업이 현재 거래하고 있는 고객에 대한 데이터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즉 거래하고 있지 않은 다른 소비자들에 대한 데이터는 얻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고객 빅데이터를 분석할 때 그 네. 데이터가 시장의 소비자의 목소리가 아니라는 점을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자사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그런 고객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외에 소스를 통해서 소비자 빅데이터를 확보해야 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이 본인의 이 소비를 하면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것 같고,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도 그리고 또 자신의 데이터지만 스스로 이렇게 잘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웹 2.0 시대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웹 2.0 시대에는 거대 IT 기업이 플랫폼을 통해서 대부분의 정보를 소유하고 유통하는 그런 독점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런 정보의 유통과 활용이 어떻게 보면 중앙 집중화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웹 1.0 시대 같은 경우는 기업에서 만든 그런 다양한 컨텐츠를 일방향으로 소비하는, 단순히 읽는 그런 개념의 이제 그 인터넷 개념이 웹 1.0이었고,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웹 2.0 같은 경우는 이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그래서 기업에서도 뭔가를 만들지만 우리도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웹 3.0 같은 경우는 자신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모든 소유권을 본인이 갖게 되는 거라고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웹 3.0 시대에는 소비자가 본인의 데이터에 대해서 소유권을 직접 갖게 되고 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웹 3.0 시대에서 본인의 데이터 소유권을 더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3.0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인공지능, 그리고 탈중앙화된 금융과 같은 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제가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네. 이 블록체인 기술을 좀 쉽고 재밌게 설명을 드리자면, 기존에 우리가 이 돈을 주고받는 이 행위가 이제 은행을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은행이라는 중앙 시스템에 수백만 명의 정보가, 이 은행 거래 정보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은행 하나만 해킹하면은 수백만 명의 이런 그 계좌 정보를 다 해킹해서 돈을 다 뺏길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이 은행이라는 중앙 집권 시스템을 버리고 개인과 개인이 거래를 할 수 있게 온라인으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가상화폐를 만들었는데, 이 가상화폐가 쉽게 복사가 되거나 또는 쉽게 해킹이 되면 안 되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또는 가상화폐에 신뢰를 주기 위해서 만든 그 기술이 블록체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블록체인을 저는 어떻게 하면은 이 시청자분들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좀 고민을 해봤는데 가장 쉬운 비유가 이런 것 같더라고요. 저는 메일을 보낼 때 참조로 누군가랑 함께 보내면은 이 참조 기능이 어떻게 보면 블록체인 기술과 비슷하다. 네. 그래서 쉽게 이거를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제 돈을 빌려줬으면 돈을 어떻게 하면 안 갚을까? 그럼 그 증거를 없애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교수님 메일을 몰래 해킹해서 그 거래 내역을 삭제하고 또 제 메일에서도 돈을 줬다는 거래 내역을 삭제하면은 증거가 사라지니까 교수님이 저한테 빌려준 돈을 안 갚아도 되겠구나. 네. 근데 여기서 블록체인 기술이 뭐냐면 시장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거래 내역이 교수님과 저만 주고받는 게 아니고 이 거래 내역이 모든 사람들한테 마치 참조 메일 가듯이 다 보내지는 거죠. 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증거를 없애려면 교수님 메일, 제 메일만 해킹하는 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한 참조 메일로 메일을 받은 모든 사람들을 해킹해야 되니까 그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일종의 참조 메일을 보내는 거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괜찮은 비유인가요? 굉장히 좋은 예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블록체인 기술 또는 탈중앙화 기술이라던가 뭐 인공지능 기술이라던가 굉장히 뭐 복잡하고 다양한 이런 최신 기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스스로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이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내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걸 넘어서 결국 인간이 혼자 사는 게 아니고 다 같이 사는 거니까 이 공공의 이익,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도 이런 부분들이 잘 활용될 수 있을까요? 네,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것은 프랑스에 있는 오픈 푸드 팩트라고 하는 오픈 소스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소비자들이 식료품점에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식자재라든지 식품을 발견하게 되면 그 식품에 대한 바코드를 스캔하고 그리고 그 식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 정보라든지 아니면 첨가물 정보 같은 것들을 찍어서 그 오픈 푸드 팩트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에 자발적으로 그 정보를 전송합니다. 그렇게 전송된 정보는 오픈 푸드 팩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고 그 정보는 그 소비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소비자들이 그런 동일한 식료품이라든지 그런 식품들을 보게 되었을 때 찾아보는 용도로 활용하게 됩니다. 오픈 푸드 팩트는 개인의 목적을 위해서 물론 그 식자재 정보라든지 그런 식품의 정보를 찾아서 업로드하지만 결국 그것에 대한 효용은 여러 소비자가 같이 누리게 되는 거죠. 네, 결국 빅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냐에 따라서 아주 놀랍고 혁신적인 서비스도 가능할 것 같아요. 이렇게 소비자가 만족할 서비스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나오겠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 빅데이터의 활용은 소비자 개인의 만족 그리고 시장에서 소비자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아마 더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 시장에서 많이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도 결국 그 인공지능의 원료도 빅데이터에서 나오는 부분인데요. 기업이 그렇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그것을 최대한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이유는 결국 고객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빅데이터가 가장 빛을 발할 때는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취약한 문제를 해결하는 도구로서 빅데이터가 활용되는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최근에 금융 스타트업에서 많이 이제 출시하고 있는 P2P 대출 상품입니다. P2P라는 것은 peer-to-peer, 채권자에서 채무자로 그 자금이 이동하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네. 그 P2P 대출 상품이 어떻게 소비자의 취약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지는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평가 체제로 보호받지 못하는 스인파일러들에게 대출 상품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인파일러들은 주로 학생들이라든지 주부와 같은 금융거래 이력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그런 금융 시스템 하에서는 적당한 그런 금융 신용 등급을 받을 수가 없는 네. 경우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자금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자금을 갚을 여력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단기간에 그렇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대출 상품을 이용하지 못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차관해서 금융 스타트업들이 그런 스인파일러들을 위해서 P2P 대출 상품을 많이 출시를 하였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도 데일 펀딩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데일 펀딩에서는 특히 대학생들을 타겟으로 소액 대출 상품을 출시하였는데요. 네. 대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에 그런 하루하루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수입을 충당하곤 하지만 그거에 반해서 또 단기적으로 자금 융통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신용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대안적으로 그들의 신용 평가할 수 있는 모형을 만들어서 그들의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모형을 바탕으로 신용 등급을 매기고 그 신용 등급을 바탕으로 소액 자금을 대출하는 형태로 이렇게 상품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빅데이터를 잘 활용해서 신용이 없어도 이분의 이제 소비 패턴이나 수입이라든가 이런 정기적인 것들을 파악해서 아, 이분은 어느 정도까지는 대출을 신용이 없어도 할 수 있겠다. 이게 맞춤식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빅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이 빅데이터가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도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 위해 감시 시스템 CISS라고 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 CISS 시스템은 소비자 기본법에 의거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물건을 이용하다가 상해 사고를 맞이하게 되었을 때 아마 그런 경우 가장 먼저 이제 연락하게 되는 경우는 뭐 병원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119를 통해서 소방서에 연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소비자들의 그런 신체라든지 그런 생명에 위협이 되는 사고 정보들이 소방서, 병원 그리고 정부 기관에 접수되었을 때 그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소비자분들께서 집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때 많이 판매가 되었던 것이 에탄올 화로였습니다. 뭐 젊은 분들께서는 에탄올 화로를 앞에 두고 불멍을 한다, 뭐 그쵸, 이런 네. 취미 생활을 한다고 저도 많이 들었었는데요. 네. 그때 이제 CISS 시스템에 많이 이제 제보가 들어왔던 것이 에탄올 화로로 인한 화상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화상 사고에 대한 제보가 많이 접수가 되어서 정부 기관에서는 그 에탄올 화로에 대한 경고 표시를 새롭게 이제 제작을 하고 또 그 에탄올 화로를 어떻게 잘 사용할 수 있을지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제조업체라든지 그런 판매 업체에 배포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좋은 시스템이 있어도 활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빅데이터가 소비자에게 얼마나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가는 어떻게 보면 우리 소비자의 정보 탐색과 선택, 또 행동에 달려 있지 않나 싶습니다. 끝으로 빅데이터 시대에 보다 현명한 소비자가 되려면 꼭 유념해야 할 것,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빅데이터는 이미 소비자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 많이 이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모든 빅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두 가지 정도는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내가 어떤 정보를 시장에 제공하고 있는지 그것을 인지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빅데이터를 통해 얻은 결과물에 대해서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어렵지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또 기르도록 노력한다면 아마 빅데이터 시대의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를 하는 이유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닐까요? 미래 산업의 동력인 이 빅데이터가 소비자의 행복을 위해 잘 쓰일 수 있도록 우리도 늘 깨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빅데이터 터치, 미래를 보다. 이번 시간은 이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교육 분야로 가보려고 합니다. 과연 교육계는 이 미래를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요?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김홍기 단장님을 오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네. 부탁드릴게요. 저는 김홍기라고 하고요. 지금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종이로 돼 있는 차트를 안 쓰죠, 병원에 가면. 네, 그렇죠. 다 이제 데이터로 컴퓨터로. 돼 가지고 네. 디지털화돼 있죠. 이런 환자들의 데이터들이 나중에 과학의 진보, 특히 의학의 진보에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초기 모델을 만들고 그런 이제 사업단을 시작을 했고요. 또 그 전으로 돌아가서 본다면은 서울대 오기 전에 7년 동안은 경영대 교생을 했습니다. 2023년에 교육 현장을 보면은 이 챗GPT 같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네. 리포트를 다 써주고 이 생성형 AI가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초창기 이게 챗GPT가 나왔을 때만 해도 학교에서 다 금지하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일각에서는 아니다 이거 더 쓰게 해줘야 된다라고 네. 주장해서 교육 현장에 적극 도입하는 네. 학교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는데 네. 교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그리고 중요한 질문이고요. 네. 이제 앞으로 최근에 이제 챗GPT 포함해서 소위 생성형 AI, 거대한 생성형 AI가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거죠. 네. 근데 우리 교육 현장에서 어떤 역량을 높일 것인지에 대한 심각한 질문을 할 때가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블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이제 교육학자인데 그 사람이 한 6개 단계로 이제 학생들의 학습의 인지 과정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한 게 있어요. 네. 제일 밑에 단계가 remembering, 소위 암기를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야. 단수 예. 많이 외우고 그치, 단수 많이 지식을 외우고. 많이. 네. 그다음 understanding, 이해를 잘해야 되고요. 그다음 응용을 잘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분석을 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는 critical thinking, 소위 비판적 사고를 잘해야 되고요. 로지컬 띵킹이라고도 예, 하죠. 로지컬 띵킹이라고도 하고, 그다음 최상위에서는 이제 창의성이에요. 그 6가지 단계로 이제 평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네. 되게 어려운 점이 뭔가면은 사실 첫 번째 1, 2단계를 평가하는 시스템도 잘 되어 있어요. 우리 수능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그렇죠. 기껏해서 이제 응용력과 분석력 정도는 평가를 할 수 있죠. 근데 앞으로 미래 사회는 되게 복잡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단지 뭐 수업 시간에 공부를 잘해서 시험 문제를 잘 푸는 정도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우리 같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은 네. 실제로 논문을 쓸 때 되게 불리한 게 많아요. 맞아요. 언어적인 구사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라이팅도 잘 못하죠. 근데 앞으로 미래 사회 챗GPT나 이런 AI 기반으로 내가 라이팅을 좀 못한다 하더라도 네.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만큼 적극적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내가 열려 있고 거기에 쉽게 접근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한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는 미래는 이걸 거절할 수도 없고 네. 거부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된 거죠. 네. 그러면 이런 생성 AI 자체가 일종의 하나의 도구이고 본인이 그렇죠. 진짜 훌륭한 질문을 던져서 능동적으로 좋은 답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생겼으니까 그거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특히 교수자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시험 문제 내는 게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되게 창의성을 끄집어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네. 제가 블룸의 6개 단계 중에서 되게 위에 단계가 창의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그 창의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실제로 학생들한테 리포트를 요구할 때 네. 지금까지 답이 없는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질문을 던져야 되겠죠. 네. 그럼 학생들은 챗GPT 같은 걸 통해서 창의적으로 질문을 통해서 답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게 앞으로는 미래에 되게 중요한 어떤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면 저는 정말 이 교육계가 패러다임이 많이 바뀔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 게 과거에는 창의성을 우리가 평가 판단할 수 있는 척도가 없었지만 네. 이젠 이런 툴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어떻게 보면 진정한 맞춤형 교육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현재 어느 수준 정도까지 가능한가요? 소위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AI 툴이 어떤 것인가 네. 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AI 기술이 엄청나게 빨리 발전을 하기 때문에 네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저희가 이제 뭐 어떤 교수님이 데이터 기반의 19세기 한국 근대사를 강의를 하시는 선생님이 계세요. 네네. 근데 그분이 가지고 계신 되게 특이한 여러 가지 데이터셋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 우리나라 모 신문사의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디지털화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그 모 신문사에 대해서만 우리가 챗GPT를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내용들만 가지고. 그러면 약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분야의 맞습니다. 특성화된 맞습니다. 특색을 맞춘 그런 맞습니다. 생성 AI를 만들 수 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프롬프트라고 하죠. 질문을 던지고 네. 그리고 답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사람이 검색을 할 때는 우리는 일방적으로 검색 엔진에다가 키워드를 집어넣죠. 근데 어떨 때는 우리가 질문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AI가 질문을 해주면 우리가 답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19세기 한국 근대사에 대해서 네. 뭐 소위 뭐 제주도에서 일어난 4.3이라고 하는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챗GPT가 여러 가지 또 질문을 던질 수도 있어요. 서로 질문을 주고받고 했을 때 정말 이 과정이 학습의 과정이 얼만큼 창의적인지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소위 어세스먼트 툴이라고 하죠. 평가 도구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각각 분야별로 만들어져 있는 뭐 19세기 한국 근대사뿐만 아니라 고려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현대사일 수도 있고 네. 이런 게 다 모여지면은 역사에 대한 생성의 AI가 만들어질 수도 있죠. 네. 근데 모든 것을 다 잘하는 AI 머신은 없어요. 어떤 질문에 대해서는 이 AI 머신이 잘하고요. 어떤 네. 질문에 저 AI 머신이 잘해요. 그렇다면 AI 머신들끼리도 협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협업을 해서 서로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사람이 개입해서 이제 함께 AI하고 어떤 그 새로운 답을 찾아내는 그런 일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일을 할 때 소위 메타인지라고 하는데 네.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무엇을 모르고 어떤 질문을 내가 원하는지 네. 그리고 선생님이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에 네네. 대해서도 잘 알아야 돼요. 창의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인지에 대한 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이 AI 머신이 무엇을 잘하고 어떤 답을 못할 것인지에 네네. 대해서도 내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은 교수님께서는 이 학생들의 자질은 결국에는 자기 객관화, 메타인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걸 토대로 본인이 진짜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학생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과거에는 무조건 교과서에 나오는 거 따박따박 외우고 선행학습해서 많이 외워가지고 누구보다 빨리 외운 친구들이 네. 1등이 됐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메타인지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역량이라던가 네. 그런 것들에 대한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예. 생성형 AI고 네, 일종의 툴이죠. 도구죠. 학습의 도구, 소위 AI 기반의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네. 자기주도 학습을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결국 그러면 더 좀 많은 더 좋은 데이터로 더 똑똑한 AI를 만드는 게 관건일 것 같은데 네, 이 학문 분야마다 네. 이 데이터의 양이나 수집 방법이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각 이제 전문 분야의 선생님들이 교수님들이 가지고 계신 데이터도 있고요. 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도 있죠. 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뭐 책이나 글로 써 있는 것도 뭐 이제 있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빅데이터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이다 보니까 데이터가 되게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사업단을 기획을 할 때 저는 이제 소위 데이터 기반의 학문 체계, 이제 영어로 데이터 센트릭 디스플린이라고 하는데 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인문, 사회, 뭐 자연, 심지어 미술까지도 데이터 아트가 가능할 수 있는 모든 학문의 분야를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것을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뭐 최근에 하버드랑 같이 데이터버스 플랫폼을 공동을 개발을 했어요. 네. 되게 표준화되어 있는 데이터 저장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 보면 이제 소위 FAIR이라고 하는 FAIR이라고 하는 데이터 관리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제 F는 findability, 쉽게 찾아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accessibility, 쉽게 접근이 가능해야 돼요. 네. 그다음 interoperability라고 해서 상호 이제 예를 들자면 서로 다른 시스템에서도 돌아가야 되잖아요. 네. 챗GPT뿐만 아니라 바드에서 돌아가야 되고 네. 또 다른 어떤 그 소프트웨어에서도 돌아가야 되겠죠. 그걸 소위 상호 운용성이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reusability, 재활용 가능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관리를 할 때 실제 이런 페어 원칙을 잘 그러니까 이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데이터를 페어 원칙에 맞게끔 관리하기 위해서 뭐 외국의 기관들하고 이제 일반적으로 표준화되어 있는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데이터 셋화 시켜서 AI 머신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학문 체계가 데이터 기반으로 정리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고 그런 네. 거를 인공지능 툴을 이용해서 잘 정리를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네. 이런 시스템이라면 완벽하게 개인 맞춤형 교육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또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제가 조금 더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시스템들 그리고 이미 좀 구현되어 있는 시스템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온라인 컨텐츠를 다 만들고요. 네. 그래서 모든 교육 컨텐츠를 데이터화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보통 3학점 15주로 진행되는 강의를 20분 혹은 30분짜리 모듈로 만들어요. 20분짜리 모듈에 대해서 모듈형 실러버스를 한 장씩 만들어요. 그럼 강의 계획서 속에 학생의 역량 그리고 강의에 대한 컨텐츠 그리고 질문 2개를 쓰게 만듭니다. 네. 이 모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아까 remembering과 understanding 정도를 네. 평가할 수 있는 네. 그런 질문 2개를 만듭니다. 그러면 모아놓으면은 뭐 한 100장 정도의
강의 계획서가 나오겠죠. 네네. 뭐 책과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이 모듈은 딱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됩니다. 다른 컨텐츠와 섞이지 않고 딱 그 주제에 대해서만 모듈을 만들 수 있고요. 이걸 다 구조화되어 있는 데이터로 집어넣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생성형 AI가 또 학습을 하게 됩니다. 네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주차별 실러버스를 만들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네. 그럼 그 주차별 실러버스에는 내가 어떤 모듈을 활용할 건가? 네. 예를 들자면 A 대학, B 대학, C 대학의 교수님들이 이미 만든 것들을 제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번 주에는 어떤 모듈들 5개를 가지고 활용을 할 거야. 네. 그리고 그 수업에서 한 30분 동안 학생들이 플립 러닝을 미리 해가지고 오고요. 30분 동안 질문들을 가지고 답을 하게 됩니다. 그 토론의 질문 꼭 답이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학생들이 창의적으로 선생님하고 같이 토론을 하면 됩니다. 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데이터베이스 속에 실제 데이터를 활용을 합니다. 네. 수업 시간에 선생님들은 완전히 능동적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소위 코치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거기서는 꼭 답을 주는 게 아니죠. 네네. 그래서 수업에 담당하는 선생님들하고 코칭을 잘하시는 선생님들하고 강의를 잘하시는 선생님들이 일치할 필요는 없습니다. 서로 다른 역할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은 모든 것이 능동적 학습의 시스템을 만들고요. 네. 그리고 교과서도 저희가 AI 기반으로 만들어서 네. AI가 예를 들어 코딩 교육을 할 때 제가 어떤 코딩을 하면은 그 코딩에 대해서 챗GPT가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고 너는 뭐가 잘못돼서도 이제 가이드라인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AI 툴은 자기 주도 학습을 위한 툴이고요. 실제로 오프라인 상에서 수업 이제 장면에서는 교사들이 학생들을 도와서 학생들 스스로가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끼리 답을 찾아내고 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죠. 그러면 이게 그 교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게 바로 P3BL 네, 모델인가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네. 소위 Problem Based Learning, Project Based Learning, 그다음 Prompt Based Learning이라고 해서 이 세 개를 합친 겁니다. 그래서 수업에서는 어떻게 학생들이 문제를 잘 정의를 할 것인가, 네. 이 수업의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잘 정의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미니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 거고요.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수행을 하는가. 네. 그걸 위해서 어떻게 프롬프트를 메타인지를 활용을 해서 잘 던질 것인가. 학생들이 그러면 주도적으로 약간 아이스크림 중에서도 뭐 31가지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어서 원하는 걸 골라 먹는 것처럼 네네. 학생들도 본인이 원하는 모듈을 선택해서 네. 거기서 스스로 능동적으로 맞습니다. 배우고 디스커션하고. 맞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모듈이 네. 뭐 어떤 걸 뭐 동영상이 거기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죠. 동영상 20분짜리 동영상. 네. 되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동영상을 저희는 모듈이라고 하고요. 그럼 그 모듈 동영상은 각각 주제가 다 다른 그렇죠. 주제. 주제도 다르고 학생들이 타겟되는 목표가 되는 역량도 다르고요. 그다음 교과목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교과목이 있으면은 거기에 모듈들이 모여져 있겠죠. 그러면은 모듈셋이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같은 모듈이라 하더라도 네. 어떤 주제를 다루고 있는 모듈인가, 그리고 어떤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는 모듈인가, 학생의 어떤 역량을 이제 향상시키기 위한 모듈인가에 네.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범주화가 될 수 있죠. 그게 장점이 뭔가 하면은 어떤 선생님들은 그걸 자세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고 어떤 선생님도 되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하실 수도 있어요. 수준별, 그리고 관점별로 네네. 다르게 이제 강의를 하실 수 있죠. 그걸 이제 저희는 슈퍼셋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참고 미디어 북이 되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내 담당하시는 교수님의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다른 강의에도 접근이 가능하죠. 네네. 그리고 모듈셋들은 교수님들이 다른 교수님들이 만드신 강의들을 모아서 하나의 강의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일종의 레고 블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골라서 들을 수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 수업을 계획할 때 그렇죠. 본인의 컨텐츠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그쵸. 컨텐츠를 활용해서 그렇죠. 다양한 수업을 좀 더 다양하게 다채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강의 컨텐츠를 작은 단위로 모듈형으로 만들어 놓고 보면은 새로운 교과목들이 융합 교과목들이 되게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저는 이거 보면서 좀 걱정이 되는 게 학생들이 뭐 대학교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인기 많은 수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런 것처럼 특정 모듈로만 다 선택을 하진 않나요? 실제로 이런 테스트를 해보셨나요? 물론 뭐 나한테 잘 맞는 교수님도 계시겠죠. 네네. 근데 최소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주 강사 선생님이 계실 수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참고 도서로 참고 미디어북으로 다른 모듈을 공부를 할 수도 있어요. 네. 어떤 학생들은 빨리 스킵을 하기를 원하고요. 네. 진도가 빨리 나가기를 원하고 어떤 학생들은 차분차분히 좀 쉽게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을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본인이 자기한테 맞는 거를 결국 찾아가는 그렇죠. 근데 이제 비슷한 모듈들을 찾아서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내가 이거 너무 쉬워서 그냥 안 보기를 원하면 안 네. 보면 되는 거예요. 학생들한테 자율권을 최대한 주고요. 네. 그 학생들의 수준에 맞춰서 그리고 관점에 맞춰서 관점별로 수준별로 교과목 구성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이 이제 학생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거기 네. 들어가서 디스커션하고 네. 창의적인 질문을 던지고 이런 그렇죠. 것들 자체가 이제는 평가 방식의 기준이 되고 있다라는 네. 거고요. 네. 그럼 이런 시스템이 정말 혁신적인 것 같은데 네. 진짜 이런 시스템을 믿을 수 있을까요? 저희도 실험 중입니다. 아, 예, 실험 중이고 네. 이제 뭐 이게 한 개의 모듈을 만드는데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소위 강의 계획서를 아까 모듈형 강의 계획서 한 과목당 뭐 100장 정도가 나오니까 네. 실제로 교과서를 하나 쓰는 정도의 노력이 네네. 들어가시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사실 이 교사로서의 역량이나 이 교사로서의 가치관, 방향성이 많이 달라져야 될 것 같고 네, 네. 반대로 학생으로서의 그런 준비에 대한 태도도 바뀌어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그러면 교사로서 그리고 학생으로서 바뀌어야 될까요? 네, 우리가 이제 학생의 역량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아직 그런 역량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리고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학생들 역량뿐만 아니라 교사의 역량도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시대에 따라서 앞으로 미래 세대에 뭐 지금 AI가 급변하고 또 지구 환경 문제가 엄청나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복잡도는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창의성이 훨씬 더 요구가 되는 시대에 왔고요.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새로운 연구를 한다고 했을 때 그냥 하나의 분야에만 집중해서 공부를 했던 분들이 되게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일종의 아카데믹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이걸 어떻게 창의적으로 조합을 할 것인가, 네. 융합을 할 것인가. 우리 융합을 할 때는 너무 다양성만 생각을 해요. 네. 다양성이 아니라 이거를 링킹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연결을 시켜서 네. 큰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인가, 네.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되게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교사 역량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산업체들하고 일을 많이 합니다. 네. 소위 데이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네네. 대기업과 중소기업들하고 같이 일을 하는데 실제로 실무적인 경험을 있는 이제 선생님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실제 아카데믹 쪽에 들어오셔가지고 산학이 같이 어우러져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학생들한테 이제 질문을 던지고 네. 학생들과 새로운 문제를 푸는 그런 뭐 캡스톤 프로젝트 이런 네. 것들도 많이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기존의 이런 교육 시스템에 사실 염증을 많이 느낀 사람 중에 네, 한 네.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저도 과학이 좋았고 그러니까 과학자가 됐지만 대한민국에서 말하는 이 인재는 무조건 거기서 그 분야에서 스페셜리스트가 돼야 된다. 1등이 네. 돼야 된다. 저는 열심히 해서 막 순간 1등도 돼보고 했지만 그게 순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네. 제가 진짜 좋아 보이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것들을 찾아보니까 네. 과학도 좋아하고 네. 설명하는 것도 좋아하고 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대중 앞에 서서 공감해 주는 것도 좋아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렇죠. 네. 저는 이걸 묶어보니까 과학을 대중들 앞에 서서 쉽고 재밌게 설명해 주는 사람이 될 거야라는 네. 이런 문장으로서의 꿈이 눈앞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거고 결국 이제 제 꿈을 지금 달성해 나가는 과정인데 네.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시스템을 잘만 구축한다면은 네. 저 같은 그런 역경을 안 거치더라도 이 자라는 알파 세대들이 네. 좀 더 쉽고 그리고 또 간편하게 본인의 진짜 네. 자기 일관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잘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생각에는요. 이제 어쨌든 저도 한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생각도 못했죠. 사실 소위 생성형 AI가 등장을 하고 네. 미래에 어떻게 문명이 바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사업단 맡기 전에는 사실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저희 연구실 학생들을 지도하는 정도 수준에서 교육에 대한 관심이었지 우리나라 교육계에 대한 전반에 대한 혁신을 이루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지지도 않았었고요. 근데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잘하는 부분과 못하는 부분, 그리고 나와 협력하는 동료가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고 네네. 못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잘 알 수 있어야지만 내가 좀 더 융합적인 연구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첫 번째는 교육 철학이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해안을 가진 메타인지고요. 협력할 수 있는 어떤 공감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네. 세 번째는 좀 테크니컬하게 데이터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데이터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의미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단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의미를 구성하는 단위가 되는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 네. 그리고 어떤 데이터가 좋은 것인지, 어떻게 데이터를 모여서 하나의 관점을 만들어낼 것인지, 네. 그리고 관점과 관점들이 어떻게 연결될 것인지 데이터 기반으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웹 오브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외국에 있는 연구자들하고 계속 처음부터 같이 연구를 했거든요. 근데 해안은 자기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같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융합과 연결이 필요하다. 그럼요. 해안은 그냥 점쟁이가 아니고 네.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네. 빅데이터를 활용한 이 교육 혁신에 대해서, 교육 모델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저도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들고, 끝으로 교수님께서 소감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건 함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거든요. 네. 저희 사업단에도 되게 많은 학교들이 같이 함께 하고요. 뭐 단장님들, 직원 선생님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래에 대한 해안은 그냥 내 머리 직관 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함께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많은 분들의 관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혁신융합대학 사업단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한국의 교육계에서, 일각에서는 이런 혁신융합대학에서 이런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다. 많이 아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이 생성형 AI가 교육계의 혁명을 바꿔줄, 혁명을 선사해줄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걸 선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